네, 염블리의 비밀노트 원이올라에서 이어가는 일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9일이 4년 만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2월이 하루가 더 긴데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26일 월요일은 이제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가 드디어 맞아요.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지켜보시고, 그리고 MWC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제 전시회죠. 2024가 29일까지 이제 개최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2월 27일은 이제 일본의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2월 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2월 28일은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연설이 있으니까 어떤 연설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2월 29일은 미국의 물가 지표죠. 1월 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고, 3월 1일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휴장이죠. 그렇죠. 예, 삼일차. 쉬지만 한국의 2월 달 수출입 데이터는 그날 또 나오게 되고, 그날 중국의 2월 달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지표가 나오고요. 차이신이라는 데서 나오는 또 제조 PMI 지표도 공개가 됩니다. 그 유럽에서는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미국에서는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번 주에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변수들. 이번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것 같고, 과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 정책이 진짜 나올 거냐, 또 강제성이 있을 거냐, 이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발표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지표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연준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보다는 사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1월에 소비자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좀 걱정인데, 요건 조금 그래도 안정감 있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중국은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 발표되니까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지만 조금씩 좀 회복되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지표 잘 나오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죠. 그래서 중국의 제조 PMI 지표 보시고, 또 한국의 지표 중에서는 그 한국의 수출 데이터 2월달 지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MWC 네.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를 좀 주목하시면 되는데, 모바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이번에는 AI 이슈가 여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S에서도 AI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주목할 인물이 누구냐면 구글의 그 딥마인드라는 그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동 창업자 중에 핫사비스라는 이제 CEO가 있거든요. 이분이 AI의 미래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대요. 처음에.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구글도 AI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요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도 저희가 이거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즘 국내 2차 전지주는 살짝 좀 들썩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전기차 전환 늦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약간 언밸런스 돼서. 근데 이게 사실 정책이 좀 후퇴되는 건 맞는 게, 작년에 유럽도 그랬거든요. 영국이 뭐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거를 좀 후퇴시켜 버렸고, 독일도 보조금을 또 안 주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믿었던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워낙 전기차 또 열심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좀 늦추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2032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이제 늘리는 거죠. 요게 이제 목표인데, 이 목표를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배기가스, 그러니까 뭐 이 전기차 아니고서는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면 친환경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규정을 조금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최종 목표는 같지만 2030년 이후부터 속도를 확 높이고, 네. 그 전까지의 속도는 좀 늦춘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가 2030년까지는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배경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 지지율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협을 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흔히 여기 뭐 러스벨트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게, 그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또 미국도 세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또 이 티켓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또 지지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파업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로 또 너무 전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또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지를 또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액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사보려고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자기 정체성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를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속도를 늦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2차 전지한테는 악재는 맞는데 다만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속도들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뭐 엄청난 이게 또 악재로 부각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주가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미국의 정책이 조금씩은 약간 후퇴하는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로는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주들 주가가 좋은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정책 부담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좋은 거는 일단 엄청 빠졌거든요. 예, 가격이 좀 낮아졌다는 거. 가격적 예, 메리트가 그게 있다. 좀 첫 번째로 큰 이유고 두 번째 제가 2차 전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데이터만 봐라. 이 맞아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데이터가 말씀하셨죠. 실제 지금 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실제 움직이거든요. 뭐냐면 그 1월 달에 양극재 그 수출 물량 있죠. 물량이 증가해 버렸어요. 실제. 그러니까 수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중국에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3개월 후에 양극재 가격이 오르고요. 그 3개월 후에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2월 달 들어서 중국의 리튬 가격이 진짜 반등을 그렇죠. 좀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좀 나아지네. 최악은 지나갔구나. 이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수가 몰린 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막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2차 전지 나쁠 건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뭐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안 좋고 뭐 데이터는 그러니까 실적 데이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실적은 4분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또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제일 걱정했던 게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이제 좀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다행히 GM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그냥 직진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 올해 20에서 30만 대 판매 목표를 제시했고 작년에 7만 8천 대 팔았던 회사가 올해 전기차 업황 그렇게 대부분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20만 대 이상 팔겠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드로 촉발된 이 전기차 약간의 좀 리스크가 GM을 보고는 좀 안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차 전지는 GM을 믿고 약간 가는 그런 좀 모습들이 일단 지난주에 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사님께서는 이제 추세다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도망갈 것만은 아니다 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는 그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근데 이제 이게 위가 열리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해소는 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GM이 이렇게 목표를 한 거지 이렇게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GM이 팔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게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또 이 리비안하고 루시드 같은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있잖아요. 제2의 뭐 테슬라로 불렸던 이 기업들이 지난주에 폭락을 해버렸어요. 실적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올해 전망을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 업황 자체가 개선된 건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뭔가 바닥 신호는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닥은 찍었구나. 근데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가 남아있어요. 그것만 좀 대준다면 이제는 좀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 따지고 좀 약간 이제 횡보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K 배터리 관련해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뭐 이게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던데 수혜주도 알아볼까요? 이거는 저는 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김동명 대표이사가 실적 발표할 때 갑자기 4680 배터리 8월부터 양산하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근데 4680이 뭐냐? 그 우리 보통 보면 그 알카라인 건전지 있죠. AA 그 동그란 네, 그게 되게 작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170 배터리 있어요. 뭐냐면 밑에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 그래서 이제 2170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예요. 그럼 4680은 지름이 넓고 네, 더 높이 높고. 차이는 별로 없죠. 70과 80이니까. 그러면 약간 뚱뚱해 보이겠죠. 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터리인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처음에 얘기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나 하겠다. 본인 그 일론 머스크도 지금 직접 테슬라 통해서 만들고 있지만 파나소닉하고 LG 엔솔이 그걸 또 만들어서 앞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테슬라 쪽에.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배터리를 만들면 네. 적은 배터리 많이 만드는 것보다 큰 배터리 여러 개 만드는 게 좀 원가가 더 싸요. 절감될 수 있고 성능도 훨씬 좋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5배나 되고요. 출력이 6배니까 주행 거리가 훨씬 길어집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LG가 이걸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국내 오창 공장에서 9기가와트로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대량 생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4680이라고 안 하고 46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높이를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뭐 BMW에는 아마 공급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46파이인 이유는 4690이 될 수도 있고 4670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 삼성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좀 원통형 배터리가 또 될 수 있으니까 혹시 2차 전지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국내 오창 공장의 그 4680 배터리 밸류체인으로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보고서에도 적어주셨는데 양극재는 LG화학이고요. 분리막은 WCP, 그다음에 동박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SKC고요. 전해액은 엔켄과 동아기업이 있으니까 뭐 이런 밸류체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를 모으는 소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이버 실적 발표 있고 좋았었잖아요. 근데 또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지금 미국에 이제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일단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 올 여름에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관사 선정한다는 건 이제 결국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엔 우리나라도 웹툰의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3천억, 2천억, 1천억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덩치가 커져야 돼요. 옛날에 2차 전지도 한때는 테마인 적이 있었거든요. 시총도 작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산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기업들의 시총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인데 이게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명실상부. 예, 이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의 상장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의 산업이. 그래서 네. 이 하나의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섹터로 이제 불리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중소형 웹툰 기업들한테는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가 DNC 미디어, MBT, Y랩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초반에 한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움직였는데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재밌는 드라마 대부분이 웹툰 소재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만들어서 또 큰 수익을 또 창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좀 성장 섹터로 볼 필요 있는데 다만 이제 네이버 주가가 좀 왜 부진하냐면 21년도인가 20년도에는 9조 원까지도 한번 거론이 좀 됐었대요. 이게 이름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상장은 5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가격이. 그래서 한 7조에서 8조 정도 받는다면 좀 긍정적일 텐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높은 밸류는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다라는 평가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네이버가 그럼 과연 5조 원의 상장을 추진할지 아니면 몸값을 더 높여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올해 아마 4월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월 아마 실적 발표 때쯤에 아마 그때 아마 네이버에서 언급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시되 다만 좀 주의하실 건 아직 결정된 건 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거의 뭐 반도체가 이끌어간 한 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자체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전망도 밝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거 만들어주는 회사는 사실 3개밖에 없거든요. TSMC, 삼성전자, 인텔밖에 없어요. 네. 이 3개의 경쟁인데 서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인텔이 발표한 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칩을 일단 수주했다.
이런 그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 또 삼성전자도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샘 알트만도 한국에 왔었고 주커버그도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한국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자꾸 자체 칩을 만들면 자기네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 다만 엔비디아에서 이제 독립하려는 이유는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을 하면 이게 칩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은 없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사랑 손을 잡아야 되겠고, 샘 알트먼이 뭐 7조 달러 얘기했다는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알트먼이 이거는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7조 달러는 아니다.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다만 AI 개발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건 맞다.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은 했고, 메타도 자체 칩 만든다고 했고요. 구글은 이미 자체 칩이 있습니다. TPU라는 이제 이름으로 있는데, 요거 이제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 적용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름이 마이아 100이라는 이제 이름의 자체 AI 칩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소프트뱅커는 1,000억 달러 펀드 조성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이 한국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저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주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관심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 샘 알트만 발언 관련해서는 7조 달러 감도 안 잡힌다라고 저희가 네. 얘기했었는데 역시 약간의 수정이 있었네요. 네,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제재 역풍으로 중국산 값싼 반도체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게 중국이 지금 반도체 막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급자족. 저번에 작년에 나온 화웨이폰에도 7나노 제품인데, 이게 굉장히 7나노는 그 EUV라는 첨단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네덜란드에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데 만들어 버렸어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제 놀랬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자급자족을 통해서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중국 반도체가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을 싸게 해서 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강이 또 생기겠죠. 가격은 낮아지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태양광 회사들이 많이 망했던 이유가,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패널 투자해가지고 저가의 글로벌 공급을 하니까 유럽, 미국의 태양광 회사들이 엄청나게 그 뭐 주가도 폭락하고 실제로 파산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반도체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가 중국의 자립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몇 년 안에 중국이 자립하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태양광과 반도체는 뭐가 다르냐면, 반도체는요, 이 만들 수 있는 이 그 공급망이 너무 다변화돼 있어요. 한 국가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지만 네덜란드 장비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만들 때 일본의 장비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만들고 싶어도 이들 장비를 못 받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은 그냥 자기가 독립하면 돼요. 자체적으로. 밸류체인 구축해가지고. 그 배터리도 자기네가 다 밸류체인 구성했으니까 그냥 만들어요. 미국이 뭐 제재하고 말건 간에 계속 찍어냅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만약에 미국이 삼성전자한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삼성에 수출하지 말라, 못 만드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수출 규제하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저는 이 중국의 반도체 독립에 대해서 몇 년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한은 우려할 건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독립은 해야 되니까 미국이나 다른 회사 장비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는 규제를 안 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거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규제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GST,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좀 매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뉴스가 좀 수혜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진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 네. 39,000을 돌파했잖아요. 네네.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물론 이제 이것도 큰 역할을 했죠. 그 후로 일본에 뭐 외국인들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또 일본이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던 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일본은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계속 저금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낮은 편이니까 투자하기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렸는데, 근데 이런 게 기폭제가 된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죠. 꾸준하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배당 소득세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좀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배당 소득세가 15.6%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 이상 만약에 내가 이자나 배당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융소득이 너무 커지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세금 때문에. 근데 이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대부분 분리과세를 해줘요. 그리고 일부 국가들, 그 영국과 홍콩은요, 배당에 세금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베트남은 10%고 미국은 15%인데 대부분 분리과세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 해외 국가들처럼 이렇게 낮추고 분리과세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럼 배당 투자하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이 없어지죠. 내가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국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의 고배당주들이 저는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 중에서 그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죠.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저는 좀 가져볼 필요 있고, 대표적으로 은행과 뭐 통신회사, 금융주가 있는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배당 좀 많이 주는 기업들, 제일기획이 있고요. 광고회사 중에 그 이노션도 광고회사고, 교육주 중에 정상 JLS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좀 고배당 주고, 또 현대홈쇼핑, 철강주 중에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배당들을 많이 주는 기업이니까, 만약에 그런 배당 혜택이 들어온다면 시장에서는 좀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가 이 배당을 또 많이 주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 정부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한번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을 더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주목하라. 그 다음에 일본 증시에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또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본 저는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도 일본 증시에 막 투자를 좀 많이 해놨었잖아요. 다만 이제 일본이 그래도 좀 주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좀 저평가된 게 있다면 한번 전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좀 반도체 기업들 일본도 상당히 많거든요. 반도체 장. 근데 그런 것들은 또 ETF가 있어.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어떨까? 왜냐면 개별 기업 투자가 좀 그쵸, 쉽지가 위험하죠. 않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ETF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일본 또 미국,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약간씩 들썩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에 관한 경고음도 들리는 것 같아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건 당연히. 예, 당연히 좀 필요한 게,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온 2월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한 달간 10.3조 원을 팔아버렸어요. 이제 반대로 외국인은 많이 샀는데, 근데 팔았는데 B2가 늘어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신용은 또 이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저 PBR 주들도 좀 신용 매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현대차죠. 네. 저 PBR. 근데 네. 여기가 2월 1일 기준으로 신용 잔액이 989억인데 2월 19일 기준으로 1,600억이니까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좀 샀고, 뭐 현대차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요즘에 의료계하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원격 진료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인성정보라는 이제 대표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신용 잔고가 한 달 새에 거의 190%나 급증을 했고, 신성델타테크라고 이제 초전도체 아시죠? 작년에
근데 아직 이거 솔직히 검증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가 10배 올랐거든요. 작년에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근데도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B2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아니 수익이 나면 행복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빠졌을 때 충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신성 델타테크는 지난 그 수요일이었나요? 지난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루 변동성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4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신 분은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날 하루에. 그럼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신용을 다 했으면 그러게요. 그분은 계좌가 깡통돼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 반대 매매로.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큰데 이거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그냥 너무 이쪽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그런 테마주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저평가되고 실적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지와 탐욕을 경계해야겠네요. 네. 자, 이번 주말 마무리하면서 연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주제 알아보죠. 네, 미디어 이제 판은 커졌고 기회는 온다라는 이제 제목이고 이게 DS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고 이게 이제 그 광고하고 그 약간 이제 드라마 쪽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일단 광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광고 시장은 올해 2.7% 성장하는데 그렇게 큰 성장은 좀 쉽지 않다라는 이제 언급이고 왜냐하면 그 광고 경기가 지금 좋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내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는데 다만 광고에서 이제 주목을 할 건 사실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OTT 광고를 주목해야 된다.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5,500원짜리인가요? 그 광고가 붙은 요금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베이직 요금제를 없애고 그쪽으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옛날에 계정 공유해도 됐잖아요. 네. 이제 그거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대신에 광고 봐라. 싸게 해줄 테니까. 그건데 실제 이번에 4분기 그 신규 가입자 1,312만 명 중에 전 세계 신규 가입자의 40%가 광고 요금제 선택을 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광고를 무조건 보면 나는 싸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광고가 인기가 많은 게 유튜브랑 다르게 이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봐야 돼요. 앞부분에 강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중간에 또 들어가요. 광고 주는 너무 좋겠네요. 광고 좀 좋죠. 네, 근데 이걸 보는 입장에서도 아 그래 나는 이게 제일 비싼 요금제가 17,000원이거든요. 근데 5,500원 내면 아이고 뭐 광고 보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가성비 시대인데 뭐 그냥 좀 참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이제 이쪽에 들어가겠죠. 근데 광고 단가도 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단가 자체도. 근데 지상파 광고랑 좀 다른 점이 내가 어쨌든 원하는 그 컨텐츠를 눌러서 들어가지만 일단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상파 광고는 실시간이니까 그냥 랜덤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약간 이걸 목표 설정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OTT는 만약에 이 드라마가 20, 30대가 많이 본다. 그럼 20, 30대가 주로 보는 그 타겟팅을 딱 설정해서 넣어버리니까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광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해주는 그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광고하려면 미디어 랩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광고주가 하나 등장했다.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한국에 광고 엄청 하잖아요. 광고하잖아요, 요즘.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통해서 광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도 시장이 좋아진다. 그리고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드라마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인기 많잖아요. 그럼에도 실적이 역주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사들이 요즘에 또 광고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를 막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을 줄여요. 그럼 드라마 제작사는 힘들죠, 사실은. 여기가 제일 큰 손들인데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대표 기업들이 요것 때문에 좀 실적들이 좀 안 좋긴 했는데 다만 이제 더 이상 올해 뭐 나빠지기보다는 올해 이제 바닥 다지면서 내년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그러니까 원래 CJ ENM이 그 TVN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주로 많이 납품을 했는데 이쪽 비중을 많이 줄이고 네.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아니면 티빙 같은데 이런 쪽으로 좀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아마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J ENM이 좀 놀라웠던 게 이제 우리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야구 그냥 옛날에 뭐 네이버나 이런 이제 온라인 통해서 많이도 보셨잖아요. 무료로 봤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려면 티빙에 가입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독점 중계권을 사버렸어요, 그냥. 근데 넷플릭스는 그 프로레슬링 있죠, 미국에. 이거 인기 프로그램 RAW 독점 중계권을 또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스포츠 보려면 이제 OTT로 또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도 그렇고 컨텐츠도 OTT가 좀 가져가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 요게 좀 하나의 미디어 산업의 큰 변화다. 그러니까 아마 지상파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이 과거의 영광이 어디로 간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OTT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좀 시대 변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탑픽은 광고 이제 미디어 랩사죠. 나스 미디어를 좀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 티빙을 갖고 있는 CJENM 이 두 개를 좀 가장 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당장 뭐 내일부터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등 예정된 것들이 많은 또 그런 한 주인데요. 저희 머니홀라에서 또 관련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고요. 이사님과는 연물리의 비밀노트는 3월에 첫 주말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